199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유독 인신매매며 유괴 사건이 많았습니다. 어린이 유괴 사건, 여성들의 인신매매 관련 보도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국민들이 계속 불안에 떨었죠. 언론에서는 물질 만능주의에 의한 인간성 상실에 따른 결과라고 연일 비판을 가했고요. 범인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엄벌주의가 강세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샷나엘의 사건 파일 리뷰 채널에서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있었던 유괴 사건 중에서 현재는 거의 잊혀졌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발생부터 범인 검거, 재판 과정까지 하나씩 상세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한 가정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돼요. 1990년 9월 4일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부 김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젊은 남자였는데 갑자기 거기가 이완희군 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은 여성이 완희군 어머니였거든요. 맞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툭 전화를 끊어버려요. 상황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수상함을 느끼고 급히 집 밖으로 나가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골목길 쪽으로 달려갑니다. 여기 아들이 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김 씨의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완희군이 집을 나갈 때 신고 있었던 운동화였어요. 아들 신발인 거 엄마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김 씨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요. 마침 또 이 신고가 들어오기 3일 전에 서울 청담동에서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경찰 내부에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수사팀이 출동했고요. 골목길을 수색합니다. 그러다가 이 완희군의 신발이 발견됐던 자리에서 뭔가를 발견해요. 미세한 스키드 마크였습니다. 스키드 마크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생기는 자국이에요. 혹시 아이가 골목에서 놀다가 뭔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찰이 당시 수원 시내 병원에 이제 교통사고로 실려온 어린이가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기록은 없었어요. 한마디로 집 앞 골목길에서 뛰어놀던 한 어린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찰은 완희군의 어머니 김 씨에게 전화가 또 걸려올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대비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일러주고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실종 4시간가량이 지나요. 오후 9시에 그 수상한 남자한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와요. 예상대로 유괴범이었습니다. 돈을 요구해요. 아이를 돌려받고 싶다면 5천만 원을 준비해라. 물론 경찰이 함께 듣고 있었어요. 보통 유괴 사건이 발생하고 범인에게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취해야 하는 수사 지침이 있어요. 첫 번째, 절대로 범인의 심기를 자극하지 말아라. 두 번째, 돈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뒤에 한 번에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지 말고 몇 차례에 걸쳐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말을 해라. 세 번째, 이처럼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범인을 안심시켜야 한다. 네 번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단서를 범인 스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것들을 김 씨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이 경찰이 도청 작업과 전화국 수사를 통해서 이 완희군의 집에 전화를 건 발신번호 위치를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해요.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5일 오전 10시경에 이번에도 또 범인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이 미리 일러준 대로 김 씨는 범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직 돈을 3천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전세금을 빼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끕니다. 처음에는 이 범인도 알겠다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이날 오후까지 계속 전화를 해서 5천만 원 빨리 내놔라. 계속 독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완희군이 유괴되고 4일 동안 11번이나 독촉 전화를 겁니다. 이때마다 경찰은 이 30초가량의 짧은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범인의 목소리도 파악하고 이 전화의 발신지가 어딘지 추적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요. 1990년대 초반, 그러니까 30년도 더 된 옛날이잖아요. 지금처럼 전화 발신지를 막 바로바로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전화고 컴퓨터 일일이 분석해야 되고 다 추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추적을 거듭한 결과 범인이 주로 같은 장소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심지어 그 부스의 위치는 파출소 인근이었습니다.
대담하죠. 파출소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부스에서 5번이나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경찰은 이 동일한 장소에서 또다시 범인이 완이군 집으로 전화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근처에서 즉시 잠복 조사를 시작해요. 1990년 9월 8일 경찰은 신풍동에 위치한 전화부스 근처에 있는 그 2층 중국집 안에 잠복을 합니다. 중국집 창가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이 전화부스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누가 전화를 걸러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여기 계속 앉아서 기다립니다. 마침 이 1시간 전에 오후 8시경에 범인이 그 완이군 집으로 협박 전화를 또 걸었었어요. 이때 엄마 김 씨가 아직 돈이 다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막 화를 냈대요. 딱 1시간만 더 시간을 주겠다. 만약에 1시간 뒤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완이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었거든요. 이 말인즉슨 1시간 뒤에 돈이 다 마련됐는지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걸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협박 전화 역시 신풍동의 부스 안에서 걸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부스 근처에서 잠복을 결정했던 거예요. 잠복 20분이 지나요. 드디어 수상한 남자 한 명이 경찰 눈에 띕니다. 키 180 정도의 체구가 상당히 큰 남성이었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부스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론가 막 전화를 거는 거예요. 다 숨죽이고 이제 뭘 하는지 지켜봤죠. 근데 바로 이때 전화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또 다른 수사팀이 이 잠복 수사팀에게 무전을 쳐요. 상황을 알립니다. 지금 완이군 집에 또다시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그 범인이 지금 신풍동에 위치한 전화부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지금 저 전화부스에 있는 저 사람인 거잖아요. 수사팀이 재빨리 전화부스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고요. 안에 서 있던 남성을 에워쌉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포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성이 수화기를 내려놓기 직전에 이걸 뺏어 들고 지금 어디에 전화를 걸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남성은 당황합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미 동공 지진이었어요. 경찰이 무섭게 다그쳐요. 친구 번호가 뭐냐? 번호 말해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번호를 말해주거든요. 설마 걸어보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경찰이 걸어봤어요. 근데 완이군의 집이었습니다. 유괴범 확실하죠. 이렇게 남성은 전화부스 안에서 이완이군 유괴 사건의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됩니다. 당시 나이 25세의 전기철이었어요. 이제 완이군 집에 협박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 범인을 부인할 수조차 없겠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완이군이 살아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족들, 경찰, 이웃 모두 아직 완이군이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범인 전 씨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미 유괴 당일에 완이군을 살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9월 4일에. 아이를 왜 죽였느냐? 경찰이 질문을 했더니 전 씨는 울며 보채는 아이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라면서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 전기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데요. 여기서 이 전기철 집안에 있었던 남녀 2명을 발견해요. 경찰이랑 맞닥뜨렸겠죠. 근데 이 두 사람도 눈빛이 막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수사팀이 본능적으로 공범이다. 뭔가 관련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검거하고 수원경찰서로 압송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밝혀져요. 당시 22세의 문경한과 20세인 김은실이었는데요. 지금 위에 보이는 사진이 문경한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 중에 여자, 이 사람이 20세 김은실이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전기철이에요. 이 중 김은실은 전기철의 아내였습니다. 이 밑에 두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 유괴범. 이들은 이미 전기철이 자백을 해서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왔겠거니 생각을 했는지 어차피 범행을 부인해도 통하지 않을 걸 아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하면서 전기철의 공범임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들이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동기와 이완이군 유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아이들 사건에 마음이 많이 약해지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범인들이 그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저지른 이 일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화가 나고 진짜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범 정기철이 직접 밝힌 범행 동기는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동생의 사업 자금도 대주고 싶었다라는 이유예요. 전 씨는 수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특별한 직업 없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직장에 다니는 동생 이렇게 가족들에게 얹혀 살다가 1986년에 강도상해죄로 구속됩니다. 89년 12월에 출소했어요. 이 밖에도 청소년 시절에는 소년원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여학생을 강간했거든요. 아내인 김은실과는 구속 전에 술집에서 만나서 동거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고요. 출소하자마자 친척들에게 1,000만 원을 얻었는지 빌렸는지 어쨌든 돈을 얻어서 8개월 정도 카페를 운영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서 이것도 결국 접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파악 없이 욕심을 부리면 왜 안 되는지 전기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장사의 기본적인 능력조차 없으면서 욕심만 많았던 거죠. 또다시 장사 미천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마련하려고 했냐? 그 방법이 결국엔 범죄였어요. 그 과정에서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중학교 후배, 도대체 그 후배가 뭘까요? 이 범죄자들 항상 아는 선배, 아는 후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정기철도 빈둥거리던 중학교 후배 문경한을 끌어들인 거죠. 한 번에 큰돈을 벌려면 부잣집 아들을 유괴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유괴 사건을 공모했던 거예요. 김은실은 중간에 이들의 범행을 눈치를 챘는데 말리기는커녕 공모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유괴 대상을 정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대상이 정해지면 즉시 유괴한 뒤에 살인까지 저지르기로 결심해요. 앞서서 전기철이 아이가 보채는데 둘 곳이 없어서 살해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죽이고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범행 약 한 달 전 8월 초에 이들은 범행에 이용할 포니 승용차를 25만 원에 구입합니다. 이 차를 몰고 수원 시내를 돌면서 누구를 유괴할까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9월 4일 오후 3시경에 수원시 세류동 집 앞 골목길에서 혼자 놀고 있던 이완희 군을 발견하게 된 거죠. 유괴를 결심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완희 군의 얼굴이 깨끗하고 되게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완희 군에게 접근한 범인들은 좋은 곳에 가자고 아이를 꼬드겨서 바로 차에 태워 납치해요. 아이도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바로 눈치채고 차 안에서 막 울기 시작했대요. 전기철은 울고 있는 아이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용인에 있는 한 저수지로 향해요. 여기서 완희군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했죠. 유기까지 여기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계속 이제 죽지 않고 숨을 몰아쉬면서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실신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를 트렁크에 옮겨 싣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저수지는 낚시꾼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뭔가 사람들 눈에 띌 수도 있겠다. 유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길가에 버려져 있던 마대자루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주워가지고 트렁크 안에 있던 완이군을 끌어내서 이 자루 안에 넣고 철사줄로 동여맵니다. 그리고 다시 트렁크 안에 집어넣어요. 아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오후 5시경 완이군이 일러준 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기철이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었던 거죠. 처음에 완이군 집 맞냐고 전화 걸었다가 끊었잖아요. 이미 그때 완이군은 마대자루에 넣어져서 트렁크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은 전 씨는 차를 몰고 공범들과 함께 다시 신풍동 집 근처로 돌아갔고요. 밤 9시경 집에서 가까운 공중전화 부스로 가서 완이군의 집에 전화를 겁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해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합니다.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관심 밖이었어요. 그냥 트렁크에 방치하고 본인들은 자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렇게 둬서 숨막혀 죽기를 바랬던 거겠죠. 아이는 그대로 트렁크 안에 방치돼요. 다음 날인 9월 5일 오전, 이들은 당연히 완이군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쪽으로 이동을 해요. 당시에 조기 정방죽이라고 불리는 되게 큰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시신을 유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트렁크에서 마대자루를 꺼내 들었는데 순간 꿈틀하는 거예요. 아이가 사망하지 않았던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얼마든지 있었어요.
단 0.1%라도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면, 이 3명 중에 단 1명이라도 흐르고 있었다면 처벌이라도 피하는 쪽으로 해서 아이를 살려서 집 앞에 내려주고 그냥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직 눈에 보이는 건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라 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담긴 마대자루 안에 주워온 돌 10kg을 넣습니다. 그리고 주범 전기철이 방죽에 올라가서 그 마대자루를 물 위로 던져버려요. 너무 가슴 아픈 게 당시에 그 마대자루가 되게 천천히 가라앉았대요. 상상만으로도 이게 진짜 되게 마음이 아픈데, 아이가 이제 물에 빠진 걸 알아채고 계속 몸부림을 쳐서 같은 자리를 맴돌다가 서서히 가라앉았던 겁니다. 그 뒤로 범인들은 완이군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어머니 김 씨에게 수차례 5천만 원을 요구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사건을 다룬 뉴스 자료들을 보면 완이군이 이미 목이 졸려서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직접 범인을 검거했던 당시 형사님들의 말에 따르면 완이군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수지에 수장당했다고 해요. 아마도 이 사실이 추후에 밝혀졌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살해한 뒤에 시신을 물속에 유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검증이 실시되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완이군의 시신은 물 밖으로 건져집니다. 엄마는 오열을 하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이 엄마의 마음을 누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건 다룰 때마다 한결같이 범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부자를 증오한다. 기득권에 반발하고 싶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살인조차 자신의 뚜렷한 어떤 사상과 의도에 의한 일이었다. 이딴 식의 공공의 영웅인 척하는 동기를 내놓는데, 결국 살인은 살인이죠. 본인의 능력 없음을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비열하고 치사한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들이 부자라고 생각했던 완이군은 사실 넉넉한 집안의 아이도 아니었어요. 1990년 9월 19일 주범 전기철과 공범 문경안, 김은실은 미성년자 약취 유입 및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형량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같은 해 10월 6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전기철과 문경안은 사형, 공범 김은실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됩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전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금주의와 인명경시풍조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이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영상 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는 이런 아동 유괴 살인 사건이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들은 그냥 자비 없이 사형이었어요. 이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이에 따라 법원도 보통 1개월 후에 열리는 첫 공판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16일 만에 재판을 열어서 끝내버립니다. 완전 속전속결이었어요. 같은 해 10월 1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전기철과 문경한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그리고 김은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돼요. 구형된 지 2주 만에 모두 검찰의 구형 그대로 선고가 된 거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과정에서 극악무도한 인간상과 황폐화된 사회 현상이 엿보인다. 인명경시 풍조를 없애고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들을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형이 확정돼요. 주범 전기철이 수감되고 5개월 뒤에 탈옥을 결심했었대요. 그러니까 시도는 못했는데 결심을 했대요. 또 그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을 같은 방에 수감됐던 사람들한테 다 떠벌렸나 봐요. 마침 그 사람이 출소를 하자마자 전 씨를 검거했던 담당 형사에게 이걸 다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듣고 나서 그냥 넘기기에는 계획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뭐냐면 면회에 오는 사람이 유일하게 가족밖에 없는데 그 가족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내이 속에 면도날을 숨겨와라 이렇게 부탁한 뒤에 공판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가죽 수갑을 면도날로 해체하고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뛰쳐나와서 법원 앞에 택시를 잡아 타고 탈주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뭔가 실현 불가능한 계획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냥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당 형사님이 그 교도소 보안과장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했대요. 결과적으로 이 탈옥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요. 1994년 10월 6일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공범이었던 문경한은 92년 12월 29일에 사형이 됐고요. 전 씨의 아내 김은실은 감옥 안에 있더라도 사실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 정도일 거예요. 세상에 다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직 교도소 안에
복역 중일 수도 있겠죠. 참 안타깝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싶었던 건 이완희 군 유괴살인 사건 이후에도 이 사건을 모방한 동종 범죄가 계속 발생했다는 겁니다. 91년 11월에 이번에도 같은 수원시에서 이득화군 유괴살인 사건이 발생해요. 범인은 문승도였는데 이완희 군 사건을 보고 도박빚을 갚기 위해 본인도 범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운다고 바로 살해했어요. 이게 범죄자들의 내구조는 진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느꼈던 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접하면서도 뭔가 그 차갑게 물속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허우적대다가 죽어간 아이는 보이지 않는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뻔히 보고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돈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샷나엘의 사건 파일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